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재명 고아기 조직이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 언론도 보도를 했지만 아주 상세히 보도한 매체는 경기 로컬라이프, 경기도에 특화된 그런 언론으로 보이고, 그리고 오마이뉴스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서 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을 하고 벌금 300만 원 형에 처한 이 형선고를 한 데 대해서 격렬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언론 보도에 근거하면 국회의원 정성호, 김한정,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 류석준 영산대 교수, 조성대 한신대 교수, 그리고 변호사들로 김희수, 서범석, 백주선, 시사평론가라고 하는 김용민,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들이 10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여기 부제가 허위사실 공표죄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 문제 제기를 하면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보면은 법 밖에서 그러니까 법적인, 여기 참가한 사람들을 보면 교수, 변호사, 국회의원 이렇게 법을 좀 잘 이해할 것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의 주장을 보면은 대체로 법 밖에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월 1일에 이러한 행사가 있었고 이것이 언론에 상당히 여러 곳에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뒤인 2019년 11월 1일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 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2019년 11월 4일자 동아일보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런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먼저 이것을 살펴보기로 하죠. 여러분이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특정 법률이 당해 사건의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청 신청서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바로 제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제청해 주십시오 하는 신청서를 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이것을 제청할 것인가, 그 여부는 법원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앞에 소개한 동아일보의 뉴스 가운데 당선 무효형, 이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죠. 현재 언론 등에서는 당선 무효형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형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이름이 나왔는가 하면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에 이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형벌이 선고가 되지요. 그래서 죄에 따른 형벌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일 경우 그랬을 때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이 된다. 이렇게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하는 것은 선거의 후보자로 나올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은 당선이 무효된다. 그런 것을 가지고 당선 무효형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놓은 겁니다. 이것은 법률 용어는 아닌 것이죠. 또한 동아일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떠한 형을 받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아마 다른 언론사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쓸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자를 가리키죠. 그 공무원의 의자에 이재명 씨라는 사람이 앉아있는 이런 관계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이번 사건은 경기도지사라는 그 공무원의 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자연인 이재명 씨이고 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재명 피고인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재명 피고인은 2019년 9월 6일에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30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고를 했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한 번 더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한 것인데 여기에서 또 하나 알아둘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3심제라는 말을 쓰는데 원래 3심제라는 것은 없다. 이것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재판은 물론 최대 3심제 그 대법원 판결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1심 판결에서 그것이 확정 판결이 되면은 1심으로 끝이 나고 원래 3심을 다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가능하면 이렇게 1심에서 확정이 되고 또 그대로 형벌이 집행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결은 그 전에 9월 6일에 항소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사법권을 제한하는 것이죠. 입법권이 사법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한 것이 옳은가? 이것은 이전에 법률을 만들 때 국회에서 특히 이러한 조직법 그와 관련된 것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때때로 다시 살펴보기로 하죠. 아무튼 3개월 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한이 2019년 12월 5일 그때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살펴보기로 하죠. 이제 관계가 좀 복잡한데 그것을 트리, 나무 뿌리 같은 걸 그리면서 우리가 계통을 파악할 때가 있죠. 그것을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 만일 대법원에서 유죄 혹은 무죄가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유죄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바로 이재명 피고인은 경기도지사 당선 무효가 되고 또 이번에 다가오는 총선 그리고 곧 있을 대선 이 경우에 후보자가 될 수 없다.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만일 무죄로 된다면은 이런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 12월 5일까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아무 일도 없다고 한다면은 12월 5일까지는 유죄 혹은 무죄가 결정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이제 또 다른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 다음에 이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변수가 된 것이죠. 그러면 대법원이 여기에서 보일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가 될 겁니다. 그 신청을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하거나 혹은 하지 않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먼저 한 가지는 결정이 됩니다. 만일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안 해준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12월 5일까지 사이에 대법원이 유죄 혹은 무죄를 결정짓는 그 경우의 수가 남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주는 경우를 봅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먼저 이것이 들어오면은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합니다. 보통 그 약식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텐데 그래서 다루지 않겠다 이러면 각하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각하를 하게 되면 결국 다시 대법원에서 유죄 또는 무죄를 바로 판단하게 될 겁니다. 이 경우에는 그것이 12월 5일보다 다소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나누게 될 거다. 근데 그렇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제청을 받아서 인용 여부를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은 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죄 확정이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또 인용을 하든지 안 하든지 했을 때 인용을 하지 않게 되면 다시 대법원에 가서 또 유죄, 무죄를 다시 판단하게 될 겁니다. 물론 대법원이 스스로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렇게 계통을 밟아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그 노트에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분류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각각 유죄로 확정이 되든 아니면 무죄로 확정이 되든 그것이 상당히 그 기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런 식의 절차를 통해서 해결이 될 텐데 이재명 씨라고 하는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봤을 때는 어떤 피고인인가? 아주 건전하고 결백한 피고인인가? 아니면 이 사람은 일단은 그 결백하지는 않은 그런 피고인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텐데 한두 가지 그 자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재명 씨는 2010년에 그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예비 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을 한번 위반을 했습니다. 이것이 대법원에서 박시환 대법관은 뭐 정치색까지 지금 어느 쪽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벌금 50만 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죠. 공직선거법을 그때도 위반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검찰은 벌금 100만 원을 주장을 했다. 그냥 흔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검찰의 말대로였다면 그때도 역시 지금과 같은 그런 기로에 서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그때도 이재명 피고인은 위헌을 주장했던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위헌이다. 그러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던가 이런 것도 좀 밝힐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죠.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미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것이 깨지기 전에는 유죄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런 것이 이재명 씨에 대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성의 정보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피고인 측이 헌법에 위반된다 하고 주장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직선거법의 경우에 허위사실 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그 뜻이 정의가 모호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헌법 위반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한 자, 그리고 무엇을 공표한 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행위가 뭔지, 그 공표라는 게 뭔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피고인들은 모른다고 주장을 하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한번 보고 가기로 하죠. 제250조의 그 제명은 허위사실 공표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나머지 그 긴 내용은 읽지 않아도 됩니다. 꼭 필요한 분은 직접 찾아보십시오.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 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이재명 피고인 측은 이것을 모르겠다고 했지만 우리 국민이라면 이것을 다 알 수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살인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살인인가? 나는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여러분도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이렇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가운데 4호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이것이 한 가지 조건입니다. 징역과 금고는 물론 노역을 하는가 안 하는가로 구분을 하지만 그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이다. 그냥 쉽게 말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10년 이상 갇혀 있거나 무기징역 혹은 사형 이런 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있어서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일단은 그런 사건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이것이 한 가지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이것이 두 가지입니다. 이런 때에는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것이 사형은 생명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는 아주 중요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데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은 대단히 긴 기간이죠. 그랬을 때 이렇게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것을 이제 잘 들어보기로 하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형부당으로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사건은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건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정된다.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이러는 겁니다. 왜 억울하냐? 이재명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서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이런 일을 겪게 돼 있다. 이것은 사실상 정치적 사망을 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 선고하고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양형부당을 다툴 수 있어야 한다. 침소봉대하는 것도 좀 정도껏 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이 법을 위반해놓고 다른 것도 아니고 공직선거법은 이러한 공직선거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무겁게, 다른 분야는 아니고 선거와 관련해서 그 제한을 무겁게 두자,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 사망이니까 사형 선고 10년 이상의 징역하고 맞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됐고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 두고 봐야 하겠죠.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해서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내 것은 중요하고 일반 국민의 그것은 가볍다,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있어서 많이 기분이 좀 언짢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시간이 가면서 각 해당 기관에서 나올 것이고, 또 여러분도 더 깊이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바르게 정리가 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투표할 시간입니다.
séjour vers toi. Que le pardon et la clémence, ô mon Dieu, les ramènent vers toi. Mon Dieu les ramène en séjour vers toi. Rappelons-nous son précepte sacré. Son précepte sacré, ouvrons nos bras à l'enfant égaré. Si la rigueur et la vengeance sainte loi, que le pardon, que la clémence, mon Dieu les ramène en séjour vers toi. Pardon et la clémence, ô mon Dieu, les ramène vers toi. Mon Dieu les ramène en séjour vers toi, en séjour vers toi, les ramène en séjour, mon Dieu, vers toi.